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암 대표 하장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상담받으러 오시는 사례, 빌려준 돈을 안 줘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빌려준 돈을 갚을 때, 그게 정말로 빌려준 돈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대여금, 좀 어려운 말로 대여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많이 합니다. 차용증이라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없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고 할 때 차용증까지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오히려 빌려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막 차용증까지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차용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심지어 그 차용증도 조금 법률가들이 볼 때는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차용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꼭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요즘 소송들을 보면은 오히려 계좌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 요즘엔 카톡이 증거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카톡에서 나 좀 빌려달라, 빌려주겠다, 카카오페이로 돈 보낸 내역도 다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줬을 때 이게 준 돈이냐 빌려준 돈이냐, 상대방이 그걸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특이한 내용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로 한 시점, 그걸 우리가 변제기라고 합니다. 이행기, 변제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그 변제기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될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한에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 생기는 대로 갚을게 라든가, 아니 대충 연말 정도 한 몇 개월 뒤에 갚을게, 이렇게 되게 두루뭉실하게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이미 그렇게 말한 시점보다 많이 지난 뒤에 오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미 사건이 좀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들 이미 너무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적정한 시점을 이제 변제기로 잡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재기를 하면, 기한 없는 채무의 경우에도 소재기를 해서 청구를 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변호사님들이 막 나와서 멋있게 변론하고 이런 절차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동일하진 않는데 이제 가장 이제 흡사한 게 본안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안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이든 등등 이 집행권한이라는 걸 확보를 해야 우리가 추후에 나중에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송은 본안소송인데, 이 본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때 쉽게는 전화를 걸어서 콜센터에다가 나 이거 원해요, 하고 싶어요 하는 방법도 있고, 가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뭔가 어떤 기관이든 간에 그 어떤 절차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있는 민사재판부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만든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민사소장이 갖춰야 될 대략적인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양식이라는 건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이 다 찾아보면 알 수는 있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보통 이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가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갑자기 내가 법률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유효적절하게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익힌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이제 소장을 그렇게 맞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은 일단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서 간단하게 한번 스캐닝을 하고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바로 피고한테 발송을 합니다. 왜냐면은 피고는 지금 소장이 접수됐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피고한테 발송을 해서 우체국 아저씨를 통해서 등기로 발송을 하려고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여러 차례 가고요. 재판부에서 연락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법원에 있는 집행관님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소장을 피고한테 도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달이 되면 피고가 나한테 이런 소가 제기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야, 이거 원고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법원에다가 또 이제 항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서라는 걸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이제 원고는 또 피고 얘기를 듣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허위다. 또는 피고가 이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다시 재항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 서면을 제출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공방도 하고, 그러한 서면을 진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론기일이 열렸을 때 출석을 해서 그러한 서면에 있는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 서로 쌍방이 법리적, 사실적 공방을 이제 거쳐갑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한 기일, 쟁점이 많거나 아니면 증거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속행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겠죠. 속행이라고 해가지고 변론을 2번, 3번, 4번, 필요하다면 5번, 6번까지도 엽니다. 대여금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재판을 여러 번 열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했던 대여금 사건 중에 소가가 1억 원저리였지만 쟁점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변론을 4, 5차례 6, 7개월, 8개월 가량 걸쳐서 열렸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판사님께서 이게 지금 법리적, 사실적 쌍방의 주장과 증거 신청이 충분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조사까지 다 하시고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 결심이라는 걸 합니다. 결심이라는 걸 하면 판사님이 그때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선고기일에 판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가 이겼는지 피고가 이겼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1심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의 판결은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돈을 받아다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 민사소송은 개인들 간의 싸움을 법적인 판단을 법원이 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돈을 받아다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소송은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 절차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으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임의 지급, 즉 알아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판결 선고가 있으면 어떤 경우는 당일날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지급하겠다. 빨리 계산을 해달라. 지연 손해금, 소송비용 이런 걸 계산을 해달라라고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혹 상대방이 지급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상대방이 그냥 우리 원고를 골탕 먹이려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현찰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신용불량, 파산 상태여서 돈을 지급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우는 모르겠지만 앞에 2개는 강제집행이라는 걸 해서 받는 별도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법무사님들이나 추심업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변호사님들도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강제집행이 뭐냐?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로 많이 이제 강제집행하는 게 상대방 통장, 그리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거. 이 2개를 제일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괜찮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연락 오는 거 굉장히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한 2, 3억 원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6개월만 기다려달라, 1년, 그러다 1년까지 간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의뢰인분이 좀 그걸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걸로 이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매 신청되고 상대방한테 통지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돈을 다 마련해서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절차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여금 소송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돈 문제다 보니까 돈은 생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들 예민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보통 빌렸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권리라는 거는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권리가.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지체되면 증거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대여금 소송을 하셔야겠다 싶으시면 좀 과감하게 조금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대여금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문의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만 좀 연락을 주시고, 간단한 사안들은 오늘 올려드린 이제 정보나 이제 아니면 인터넷 정보들을 좀 조합하셔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시니까, 정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절차를 잘 몰라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